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럽 방위산업 기업들의 몸값이 크게 뛰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의 방위비 지출 확대를 압박하면서 EU 국가들이 국방 예산과 관련 투자를 늘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EU가 자체적으로 평화 유지군을 창설하려는 움직임도 유럽 방산주 몸값이 오르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 중앙은행의 매파적인 통화정책 회의 결과에 국내 국고채 금리가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국내 이벤트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국회 출석이 있었지만 시장의 흐름을 바꿀 만한 내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월 국내에 상륙한 비아디가 국내 택시조합과 차량 공급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간 집중해왔던 기업과 B2C뿐만 아니라 B2B에서 활로를 넓혀 국내 시장에서 저변을 넓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사전 지정운용제도 적립금이 지난 한 해 동안 3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은행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 초저위험 상품 비중이 90%에 가까웠습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우예진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빨간불 켜냈습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2620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고 또 러우 전쟁 종전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는 상승 분위기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장에선 방산주가 뛰어 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을 확대했다는 소식과 또 국내 7개 방산기업의 수주 잔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훈풍이 불어들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욱더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알아봐야겠죠? 오늘도 시장 분석해보고 급등 나올 종목들 공략해보겠습니다.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시황 드린 대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달 장 조정부터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조정 시마다 우량 종목들 사두시면 좋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름 안쪽까지가 상승장으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시간이다. 올해의 고점은 여름에서 가을 사이일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올라갈 거라는 걸 알고서 시장을 대응을 할 때는 조정시마다 과감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조정할 때 이게 바닥인지 여기서부터 지하실 100층까지 내려갈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큰 그림을 알고 하는 매매가 그래서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식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항상 대부분 머릿속에 희망 회로를 돌립니다. 시장은 긍정적이고 기업 가치는 늘 것이고 주가는 오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증시에서 주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희망 회로를 돌릴 만한 증시는 아니죠. 그건 미국장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장에서는 항상 양방향을 다 보셔야 돼요. 하락장에서는 주식을 안 사는 게 맞고요. 바닥이 좀 어느 가까워졌을 때쯤 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시세가 바닥권에서 내가 샀을 때는 좀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샀던 종목들이 꽤 많이 올랐고 이제 슬슬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더 올라갈 폭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좀 더 가져가서 이익을 보시고 차익 실현 끝내고 나면 또 한 번 우리가 벚꽃이 피기 전에 한 번 더 조정이 올 겁니다. 아마 2월 말 3월쯤에 조정이 한 번 또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오르고 차익 실현하고 나면 또 한 번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3월 초쯤에 사서 우리가 4월 달, 5월 달 증시를 바라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연속해서 올라가는 강력한 상승장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점권 안에는 있다. 그런데 이제 바닥은 아니고 한 무릎에서 허리를 살짝 올랑말랑하는 위치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4월에서 5월 정도가
지금 정치권의 이슈들이 해결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4월 중순 정도에 헌법재판관 두 분이 임기를 다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그분들 끝나기 전에 판결을 할 거냐 아니면 그분들 퇴임한 이후에 할 거냐가 정치적 공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면 아마 대통령 탄핵이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정이 날 거라고 보여지고 그때쯤에 우리가 불확실성이 해결되면서 상승의 정점을 한번 클라이맥스 찍는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지금까지는 내가 조정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종목별로, 섹터별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요, 어떤 거냐면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가 오르게 되면은 나도 수익이 난다. 근데 레버리지라는 말이 옆에 뒤에 붙어 있잖아요. 레버리지는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올라가는 폭에 곱하기 2라는 뜻이에요. 곱하기 2. 그러면 내가 종합주가 지수가 10% 올랐다. 그럼 나는 몇 프로? 20%. 20% 올랐다. 난 몇 프로? 40%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수가 상승장을 만났는데 올라갈 만한 종목 찾기가 어렵거나 타점 찾기가 힘들 때 우리가 가장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여러분께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11월 달에 조정장이 만났을 때도 매수해서 여기 15,500원에 차익 실현했고요. 다시 떨어질 때 12월 달에도 14,000원에서 13,700원, 800원, 900원에 매수해서 올라올 때 15,000원대 차익 실현 한번 했고요. 또 한번 내려올 때 13,800원부터 14,000원 구간은 박앤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닥권이라고 이야기했고 12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 들었냐면 자 이제 1월 달, 2월 달, 3월 달 봄에서 여름 정도까지 올라갈 테니 신경 쓰지 말고 사세요 이야기 드렸고 올라올 때 15,500원에 일부 팔고 떨어질 때 또 한 번 샀습니다. 14,500원 밑에서는 세일이니까 좀 제발 사라고. 근데 여러분 어땠어요? 지금 오늘 이게 제가 여러분 방송국에 올 때 당일날 PPT를 만들 시간 여력이 없어서 제가 보통 전날 밤에 만들어요. 어젯밤에 만든 어제 종가 차트이거든요. 꽤 많이 올랐죠. 그죠? 우리가 14,000원 평균가에 내가 사가지고 16,000원이면 이미 상승 수익률이 18%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 얼마까지 갈 거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여름 전에 아무리 못 가도 18,000원은 넘길 거라고 보여지고요. 얘가 오버슈팅 한다면 2만원에서 21,000원까지요. 그럼 18,000원까지 가면 바닥에서부터 35% 정도, 현재가에서부터도 한 10%에서 13% 더 갈 수 있는 위치가 될 것이고 만약 세게 간다면 2만원에서 21,000원 정도니까 현재가에서도 25%좀 더 가겠죠. 바닥에서 치면은 거기까지 올라가면 약 50%에서 60% 수익 정도가 난다. 그러면 전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1년에 내 원금 대비 여러분 수익률이 몇 프로쯤 되세요라고 여쭤보면 우리가 세계에서 돈을 주식으로 제일 많이 버신 분이 워런 버핏 할아버지잖아요. 연평균 20%에서 25%예요. 물론 많이 버는 해에는 뭐 100% 버는 해도 있고 뭐 못 버는 날은 마이너스 되는 해도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20%, 25%를 유지했더니 90이 넘으신 분이 전 세계 재계 순위 7번째더라고요. 7등입니다. 지금 뭐 1등은 여러분 일론 머스크인 건 아실 거고요. 그렇다면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그분은 수십 년간 주식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 나이가 안 됐죠. 그죠? 우리는 아직 그 나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내가 1년에 25%씩을 꾸준하게 복리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주식에서 크게 무리가 없고 쉽다,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10% 게임, 20% 게임을 굉장히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아예 겨우 10% 벌려고 주식하냐? 겨우 20% 벌려고 주식하냐?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코덱스 레버리지가 굉장히 안정적인 저점 국면에 있다라는 얘기를 11월부터 이야기해서 11월에 한 번, 12월에 두 번, 여기 12월 말에 세 번, 그리고 2월 초에 또 한 번 더 4번의 매수기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과정 안에 저는 지금 여러분이 한 절반쯤 차익 실현하시고 조정이 오면 다시 사는 거고 조정이 안 온다면은 내일장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 잡아서 밀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이번 상승은 17,500원에서 18,000원 구간이면은 일단락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도 10%에서 13% 올라갈 폭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보유자들은 홀딩하는 영역이고 떨어진다면 물량을 더 채우는 영역이고,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냐면 할 거 없으면 이거나 좀 사라고 계속 노래를 불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사세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사면 되냐. 그래서 제가 대체 왜 밑에 살 때, 쌀 때는 사라 그러면 안 사다가 왜 올라가면 자꾸 살라고 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락장에서 올라갈 거라는 건 믿지 않는 것이고, 눈에 보이면서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막 사거든요.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저점권이 어딘지 바닥권이 어딘지, 내가 어떤 자리에서 샀을 때 얼마 안 가서 저점 찍고 올라오는지를 연구했다가 좀 싸게 사놓고 올라오면 내가 분할로 차익 실현하는 관점을 보셔야지, 올라가는 거 보고 뒤늦게 따라가면 급등장에서는 벌 수 있겠지만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는 대한민국 변동성장에는 어렵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종목 코드 233740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께 12월 달에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만약 코덱스 레버리지, 대형주 레버리지를 못 샀으면, 자, 이게 지금 대형주죠. 같은 시기입니다. 12월 달입니다. 만약에 내가 저걸 못 샀으면 이제 중소형 종목이 올라갈 거야. 이번 상승은 여러분 중소형 종목이 같이 가는 게 진짜 상승장이고요. 그리고 상승장의 끝자락에 이 중소형 종목이 미친 급등을 해요. 엄청난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길게 올라갔다가 장대 양봉을 몇 번 빵빵빵, 우와 이렇게까지 올라가나 싶을 만큼 장대 양봉을 치면서 세게 가요. 그러니까 아직 안 갔거든. 아직은 얼마 안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윗골이 길게 달면서 보통 시세를 마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그랬냐면, 12월 달에 이거 여러분 만약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비싸서 못 샀거나 내가 좀 늦은 사람은 뭐 사도 좋겠다? 코스닥 시장의 종목을 괜히 개별주 사가지고 물리지 마시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233740 사세요 이야기 드렸고, 계속해서 매집 구간은 6,300원, 6,500원, 7,000원 밑에서는 아무 상관없으니 사시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 얼마죠? 8,735원의 어제 종가였습니다. 그리고 2월 달 돼서 여러분 여기 한번 음봉 떨어진 날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7,000원에서 7,200원, 7,300원대에서 좀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또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니요. 여러분 10,000원 넘을 때까지는 좀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제가 밥 팔아야 될 때쯤 되면 이제부터 팔고 코스닥 시장 쳐다보지 맙시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코스닥 개별주 종목 사시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했고, 현 위치에서도 한 13%에서 15%쯤 먹을 폭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니 제가 추격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더 물량을 더 하실 분들은 더 잡고 가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다 괜찮아. 그런데 내가 공격적으로 매수할 시점은 바닥이지 가고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얘는 중국 지수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쯤까지, 그 전에 우리가 여름에 한번 바짝 수익 내고 나서 가을에 팔아먹고 나서는 트럼프 대선이 결정 날 때까지는 좀 당분간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여기 2,885원 찍던 10월 8일이었습니다. 저때 저거 찍고 밀리는 날 장대 음봉 나오기 전날 다 팔았거든요. 전날 다 팔고 나서 장대 음봉 나오길래 잘 팔았다 생각하고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가 트럼프가 당선돼도 뭐 크게 빠지지 않네. 6이죠? 예. 그리고 반등했다가 눌리고 반등했다 눌리면서 쌍바닥을 만드네. 확인하고 1월 중에 저희가 1,900원, 2,000원에 사라, 늦어도 좋으니 2,100원까지는 매수를 이야기 드렸는데 벌써 오늘 어저께 기준 2,73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2,000원에 샀다 하더라도 이미 35%의 수익을 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중에 여러분께서 이 수량을 절반 이상은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될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눌린다면 2,500원이 무너지면 잔량을 몽땅 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평균 단가 2,000원, 2,100원 밑에 샀기 때문에 2,500원 무너져서 내가 팔아도 20% 이상의 수익은 챙기니까 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제가 중국을 여러분께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중국을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중국의 꿈을 꾸는 분들은 몇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뢰도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로 민폐를 많이 끼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중국을 볼 때 저는 돈을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국을 내가 좋아하느냐 나는 뭐 친중파야 나는 친미파야 친일파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쪽에 가야 돈 벌 폭이 있느냐 내가 먹을 폭이 있느냐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중국은 여러분 지금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건 중국에게 과세를 때리는 거였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거 25% 과세 때릴 거야. 아니야. 받고 40% 때릴 거야. 이걸 왜 선제적으로 얘기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가고 협상꾼입니다. 그래서 과한 과징금을 하게 되면 반드시 상대방은 뭐 할까요? 내가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니까 반드시 형 왜 그래요? 좀 잘 살합시다라고 얘기하면 협상하러 들어올 거 굽히고 들어올 거야. 그러면 나는 이미 우월한 지위에서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 협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관세를 여러분 하나의 무기처럼 쓴 겁니다.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에도 철강에 뭐 몇 퍼센트, 10%, 20%뭐 과세 때리잖아요. 폭탄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 좀 제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려고 우리가 그거에 상응하는 협상 카드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트럼프가 우리가 돌 플러스 아이라고 하죠. 도라이라서 저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협상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갖다 폭탄 던지면 폭탄 치워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읍소하거든요. 얼마 전에 일본도 찾아가가지고 형님 도와주세요 얘기했더니 더 이상 군사 방위비 올리라는 얘기 트럼프가 일절 안 했거든요. 왜? 트럼프가 원하는 걸 갖다 줬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무정부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들겨 맞으면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은 어떠냐면 전 세계 국력에서 사실상 2위죠. 그죠?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의 자본과 기술과 인구를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현재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거의 2위 국가인데 1인자를 넘보고 있으니 계속 두들겨 패지만 왜 팰까요? 얘가 올라오지 못할 거면 안 두들겨 팹니다. 그런데 계속 넘보고 있어서 그래요. 재밌는 건 중국이 갖고 있는 기술을 우린 되게 무시했었거든요. 야, 메이드 인 차이나 싸구려고 대충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요. 요만한 손목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 브랜드가 있었는데 10,0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8,000원인가 10,000원인가 아무리 두들겨 패도 멀쩡했습니다. 군대 훈련 다 받고 끝날 때까지 그때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였거든요. 우리는 싸게 쓰다가 갖다가 버리는 용도로 중국을 생각했는데 이제 중국이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중국의 전기차가 한국의 택시 시장하고 지금 협약을 맺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중국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나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한국의 2차 전지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많이 가졌죠.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맞아요. 급등을 했고 시세를 많이 줬습니다. 근데 22년 이후부터의 한국의 2차 전지 종목들은 힘을 못 씁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 안에서 시장 점유율 안에서 똑같은 성능이면 중국 게 싸거든요. 그리고 우리 게 대단히 뛰어나지도 않아요. 성능이. 중국 거를 만약에 우리 거를 100이라고 보면 중국이 80, 90은 해요. 어떤 건 120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 얘가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이든 어떤 장사꾼이든 어떤 사업가든 내가 가성비 좋은 걸 사야 내가 그걸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 남는 게 이문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국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싫어하지만 버릴 수 없는 국가예요. 그렇다면 중국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중국 관련 지수와 종목들을 내가 사는 것이 과연 바보 같은 행동이냐? 전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중국의 시장이 전 세계 전체 시장이 인구가 지금 인도가 1등을 했거든요. 23년, 24년 통계는 인도가 1등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아마 더 많이 돌아가셔서 사망자가 더 많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생산 인구, 소비 인구, 자본, 기술을 모두 갖고 있는 건 중국입니다. 그렇다니 저는 얘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 시각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혹자들은 중국이 끝났다. 차이나 왜 보냐. 차이나에 투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분들께 되묻고 싶어요. 계좌 까고 얘기합시다. 이걸로 수익 났는지 계좌 까고 얘기합시다. 오케이? 예.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아직 들어오른 거를 저평가에 싸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투자할 뿐이야. 나는 돈이 만약에 여러분 자본 투자가요. 우리 이렇게 부동산에 한번 비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부동산이 강남 부동산은 급등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34평 아파트가 30억 밑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좀 비싼 것들은 뭐 45, 50억, 60억까지 오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저 밑에 우리 땅끝 마을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짓는다고 칠까요? 걔는 얼마 할까요? 걔도 30억 할까요?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정학적인 위치, 우리가 부동산은 그 자체의 인프라가 내 돈으로 환산되는 가치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은요, 과연 얘가 저기 땅끝 마을에 있는 아파트일까요? 저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우리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런 아파트일까요? 아닐걸요. 얘는 최소한 우리로 치면은 강남권 근처의 아파트 수준은 되는 국가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이해가 좀 더 빨리 되시라고 제가 비유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줍는 게 맞을까요? 아니야, 쟤 망할 거고 더 이상 부동산 힘없고 더 이상 중국은 망할 거니까 사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게 맞는 소리일까요? 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가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중국에 대한 좋은 생각이라기보다는 얘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이니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 눈에 아닌 것 같은데 장자방이 사자고 하면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몇 달 지난 뒤에 얼마간 한 달, 두 달, 3개월 지나고 나서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올랐나 안 올랐나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지금 서울경제 출연한 지가 만으로 2년이 넘어갔거든요. 3년 차입니다. 횟수로. 근데 여러 개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떨어진 종목은 지금까지 아직 한 종목도 없습니다.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서 다 올라왔고요. 다 수익권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한 달에 두세 번 이상 거래를 안 합니다. 왜? 선물 옵션 하니까. 매일매일 선물 옵션 하니까 주식을 매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기다려서 두들겨 보고 저점권이거나 저점에서 못 잡았으면 의미 있는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따라가는 매매를 하기 때문이니 여러분도 종목을 쌀 때 말씀드리면 좀 사시고 올라갈 때 팔자고 할 때 제발 추격하지 않으셨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차이나 HL 레버리지는 몇 시까지? 몇 시랜다. 2,500원이 무너지면 전량 정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혼나오는 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촉박한 생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ETF입니다. 제가 왜 ETF 중심으로 말씀드리냐면 이제는 개별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ETF들 들어오는 거 말고는 건들 게 없습니다. 종목을 사게 되면 잘못하면 가다가 밀릴 때 마이너스 나야 되고 내가 마음고생해야 되기 때문에 덜 오른 ETF 위주로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얘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지금 상암동의 방송국인데요. 상암동 전부 오피스 건물들이에요. 높은 빌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의도에 가도 되게 높은 빌딩들이 있죠. 강남에 가도 종로에 가도 광화문에 가도 큰 빌딩들이 있는데 그 상업용 오피스는 일반 개인이 사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작게는 몇 천억에서 비싸면 조 단위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그냥 몇십억까지 몇백억까지는 부자들이 살 수 있습니다. 중산층이 살 수 있고 부자가 살 수 있는데 천억 단위를 넘어가면 개인이 사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그렇다면 우리가 리츠 부동산 인프라는 뭐냐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 펀드 회사에다 투자하는 ETF예요. 그러면 나 건물 사고 싶어, 건물주 되고 싶어라고 얘기하지만 건물주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매달 들어오는 월세가 안정적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건물값이 올라가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연예인들 나오면 나 100억짜리 건물주야 그랬더니 와 올라갔더니 50억 벌었어. 나 몇백억짜리 건물주야. 와 200억 벌었어. 얘기할 때 와 부러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세 차익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건물은 시세 차익이에요. 그럼 우리가 직접 건물을 살 수 없다면 뭐 하면 될까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종목 코드 329200. 이 종목 내가 사시게 되면 얘가 올라가는 시세 차익이 10%라면 건물 차익 나 10억에 샀는데 11억 됐어. 100억에 샀더니 110억 돼서 10억 벌었어 라고 얘기하는 시세 차익을 보시는 거고요. 거기에 얘는 배당금을 줍니다. 매달. 지금 보시면 여기 분배락이라고 돼 있죠? 배당금을 줍니다. 계속. 매달 줘요. 매달. 그러니 어떨 때는 배당금을 몇 퍼센트, 어떨 때는 몇 퍼센트 왔다 갔다 주는데 이 배당금을 꾸준하게 받아가는 게 내 건물 산 사람 입장에서의 월세랑 같거든요. 제가 언제 사라고 그랬습니까? 4,000원대부터 사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가지고 단타 한 번, 여기 사가지고 단타 한 번, 나머지 모아서 그냥 버텨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꾸역꾸역 안 가는 것 같지만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평균다가 4,000원 안쪽에서 맞추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살 기회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팔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네요.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당금 매달 주면서요.
우리가 부동산 상품들은요, 많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동산 급등장을 만나면 뭐 어떨 때 30% 오르고 50% 오르고 더블 오르기도 하겠죠. 앞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정권 안에서만 2배 반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아파트는 3배까지도 올랐고요. 그럴 때는 특수한 경우죠.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병상적인 일방적인 구간 안에서는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을 살 때는 10%에서 20% 게임이에요. 수익이 올라갈 때 10%, 15%, 20% 올라가면 오케이 감사합니다. 팔고 조정을 몇 달간 기다렸다가 또 사고 이걸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사시라고 얘기할 때 내가 안정적으로 가져가면 불안정하지 않다는 거,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되게 안정적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내내 드리는데 재밌는 건 4,000원에 살 때는 안 삽니다. 4,100원, 4,200원, 4,300원엔 삽니다. 그래서 제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얘는 계속 홀딩하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은 4,400원 정도면 10%쯤 수익 날 거고요. 4,600원 정도면 15%쯤 날 거거든요. 10에서 15% 정도 목표 수익 보고 끌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4,400원에서 4,600원 구간 차익 실현 말씀드리면 그때 차익 실현 하시면 어떨까? 좀 더 홀딩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제가 12월 달 조정장에 여러분께 누누이 입에 거품 물고 떠들었던 종목이 반도체였습니다. 할 거 없으면 이거나 사라 이거나 사라 무지하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 주식의 주도주는 1번 반도체, 2번 자동차, 3번 2차 전지, 3번 바이오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2차 전지는 죽쓰고 있죠. 바이오는 좀 올랐다가 조정 국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반도체랑 자동차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27,000원, 28,000원, 늦어도 좋으니 29,000원까지는 사라고 노래를 불렀다가 치고 올라올 때 여기 34,000원 찍을 때 다 팔아먹고 조정 이용해서 다시 한번 1월 말에 떨어질 때 31,000원, 32,000원 구간 매수하세요. 이야기 드리고 지금 여기서 차익 실현을 쌍봉에 죽을 거냐 더 갈 거냐를 고민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더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저께 차익 실현했거든요. 어저께 차익 실현을 한 80% 정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사봅시다. 천천히.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 반도체 관련 종목 아직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개별 종목이 뭐였냐면 저희가 DB하이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종목을 리노공업도 했었고요. 여러 종목을 했었는데 그중에 지금 아직까지 짱짱하게 잘 버티는 종목이 DB하이텍입니다. 우리 어디서 샀냐면 저점이 조정 나올 때는 안 사다가 12월 달에 여기 3만 원, 3만 1,000원, 3만 2,000원 저는 한 호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제가 매수하는 근거가 짧으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분할 매수하고요. 길으면 한 달 정도 횡보 기간 동안 천천히 사요. 그래 놓으면 내비두세요 그냥. 왜냐하면 안 망하는 것만 이야기 드리거든요. 망하거나 뭐 갑자기 뭐 자금 증자하거나 뭐 분사하거나 뭐 이상한 뭐 인적 뭐 분할하거나 이런 회사들은 저는 안 사요. 왜냐면 짜증나거든요. 그죠? 예. 꼭 우리나라 종목은 좀 올라갈 만하면 뭔가 자꾸 분사하고 분할하고 뭐 난리를 지겨가지고 주주들을 알기를 되게 우습게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 것들만 고르니 떨어질 때 우리가 조정 시에 매수. 자, 여기서 사고 좀 더 없는 사람 눌릴 때 사고 사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급등했죠. 그래서 43,000원, 44,000원에서 반을 팔았으니 남은 종목은 42,000원 무너지면 정리해라. 그렇지 않으면 버텨보자. 저는 시황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차피 우리 산 가격에서는 충분히 여유 있습니다. 이미 30%, 40%까지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반은 덜어냈으니 나머지는 42,000원 깨지면 전량 차익 실현 아니면 홀딩하겠다라는 게 제 DB하이텍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계륵입니다. 내가 먹자니 먹을 살이 없고 버리자니 살점이 있으니까 아깝고 여러분 계륵 뭔지 아시죠? 예. 우리 저기 닭고기 먹으면 다 이렇게 갈비뼈에 붙어 있는 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살점이 있어서 내가 입을 뜯었는데 딱히 입에 끼는 게 없어. 이쑤시개에 낄 정도밖에 살이 없거든요. 그걸 계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사실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한 번은 튈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단기로 바라보고 들어가면 굉장히 애먹는 종목이라 비중을 못 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한 달 정도 3월까지 잡고 천천히 지금 8,375원부터 조정시마다 내가 조금 담아간다. 단 비중은 15% 이상 채우지 않는다. 요 원칙만 지켜주시면 사두고 방치하세요. 그럼 제가 언젠가 아싸 팔자라고 이야기 드릴 거니까 그렇게 천천히만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CJ대한통운입니다. 제가 온라인 무료 특강을 할 때마다 여러분하고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CJ대한통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택배망이 두 개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쿠팡이라는 회사는 스스로 뭐 하냐면 내가 판매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망이 있고 배송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내가 새벽 배송 뭐 요청하면은 왜냐면 쿠팡이라는 회사에다가 냉장고도 팔아요. 제가 저희 집에 이사할 때 냉장고를 쿠팡으로 샀거든요. 세탁기가 고장났어. 쿠팡으로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오더라고. 근데 LG께 글로 와. 삼성께 글로 와.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쿠팡은 LG 냉장고를 못 만들어요. 삼성 세탁기 못 만들어요. 근데 갖다가 집어넣고 내가 그 안에 하나의 커머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제일 수익률이 좋은데 쿠팡의 경쟁력은 뭐냐면 배송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당일 배송도 되고 심지어 새벽 배송도 되고 내가 원하는 굉장히 칼같이 갖다 놓습니다. 그렇다 보니 배송의 일종의 구독제죠. 월 얼마를 내면은 무제한으로 내가 배송비를 안 받겠다. 그리고 뭐 내가 뭐 먹는 거를 주문해도 배송비 안 받고 해준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현금 흐름을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쿠팡은 자기 회사에서 주문하는 거 외에는 배송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문받아서 파는 것만 감당하기에도 쿠팡 배달기사들 과로한다는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 걸 갖고 올 여력이 없어.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뭔가 물건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내가 마우스 갑자기 고장났어요. 오늘 내가 갑자기 고장나가지고 주문해. 그럼 어떻게 돼? 혹시 방송 끝나고 나 끝나면 9시고 집에 가면 10시인데 언제 이거 마우스 사러 갑니까? 그럼 뭐 합니까? 핸드폰으로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새벽에 저희 집에 마우스가 도착해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그 배송망을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쿠팡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올라운드 플레이가 되는 게 어디냐면 CJ 대한통운이라고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망만 갖고 있어도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원을 가진 회사인데 유럽은 우리나라 여러분 들어와 있는 해외 주재원들이 있습니다. 뭐 독일 사람이 들어와서 살기도 하고 영국 사람이 들어와 살기도 하고 저기 유학생들이 들어와 살기도 하는데 한국의 배송 시스템을 한번 맛보고 나면은 아주 그냥 한국 사람의 국뽕이 차오르듯이 굉장히 아주 흥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가서 독일의 어떤 아저씨가 한국의 어떤 아저씨한테 전화를 한 거야. 저기요, 한국 사람들 이거 배송 시스템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을까요? 본인이 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안 되는 거야. 왜냐면 한국인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민족도 드물거든요. 이 빨리빨리 성격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외송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쿠팡에는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밖에 없냐면 CJ 대한통운이에요. 유럽하고 택배망을 깔아주는 제휴망을 깔고 있는 회사, 앞으로 성장성 매우. 여러분 유럽은요 EU라고 해서 연합으로 묶여 있는 거 아시죠? 영국처럼 브렉시트한 나라 빼고는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 택배 배송망을 까는 순간 걔네 속도가 완벽히 달라집니다. 미국은 자체 시스템이 있죠. 그런데 우리만큼 빠르진 않아요. 근데 미국 우리한테 도움 요청을 안 했거든요. 근데 유럽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청하는데 저는 그중에 제일 수혜주가 CJ 대한통운이라고 여러분께 무료 공개 방송 올 때마다 이 얘기를 무진장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매수 기회를 계속 주더라고요. 조정 나올 때 11월 말에 온라인 특강 때 사세요. 8만 원, 7만 7천 원 얘기했고요. 조정 나올 때 또요. 자, 여기 올라가서 차익 실현 9만 원에 한 번 했습니다. 얼마죠? 그러면 수익률 15%죠?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져. 감사하게도 2월 말에 여러분 온라인 특강 때 제가 뭐 했어요? CJ 대한통운 쌍바닥이라 지금 안 사고 뭐 하냐고 난리를 지겼습니다. 보시면 일주일에서 2주일간 살 기회를 주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시장이 쭉 급등합니다. 그래서 저는 9만 5, 6천 원대에서 지금 뭐 합니까? 절반 차익 실현합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길게 봤을 때 CJ 대한통운의 성장성은 지금 성장은 그저 단타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기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 향후 몇 년 안쪽에 이 종목은 여러분이 급등주로서 시장에 부각되는 걸 보실 거다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쌀 때 사람은 안 사고요. 그리고 버티자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께는 자녀 계좌에다가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된다. 그러면 우리가 KT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2만 9천 원, 3만 원부터 얘기했는데 5만 원 갔거든요. 이미 60%예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오케이 거기 사가지고 60%면 얼마죠? 네, 내가 1,000만 원만 베팅해서 600만 원 수익이니 1,600만 원의 계좌가 됐을 것이고 CJ 대한통운 좋다 할 때 사가지고 내가 버텼으면 이미 벌써 25% 수익이 나니 250만 원 수익이 나네요. 그럼 나는 2,000만 원 증여했지만 내 계좌는 내 아이의 계좌는 2,800, 2,900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아이가 성인이 되고 성장했을 때쯤 이 계좌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아마 많이 불어났을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멀리 보고 가는 그 W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향후의 성장 동력을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다시 조정 나오면 또 사겠지만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제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밀면은 92,000원에 전량 익절 것이고 버텨보고 익절 나가면 다시 싸게 살 기회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코덱스 보험입니다. 제가 코덱스 보험은요, 보통 연말 연초에 떨어지고 나면 조정 시에 매수가 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또한 1월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 했습니까? 온라인 특강을 했죠? 제가 드리는 온라인 특강 때 여러분 오시는 게 왜 좋으냐면 이렇게 조정 나오는 종목들을 잘 잡아드려요. 방송에서 생방송에서 얘기하고 싶지만 희한하게 생방송에 아다리가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더라고요. 타이밍이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샀더니 어떻게 돼요? 급등하네요. 어저께 종가도 4.4%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9,000원 초반대에서 열심히 잡아놓은 종목이 쪽이 1,500원에서 11,000원까지만 올라가도 수익률이 20%는 달성할 것 같은데요. 요즘 같을 때 이런 종목 나이스. 아주 기쁜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평가 종목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고 묻는다면 코덱스 철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철강 관련 종목들이 이제 원자재 값이 우리가 급등했다가 조정, 급등했다가 조정이에요. 그러니 8,000원에서 8,800원 구간에서 찬찬히 모아두시게 되면 또 한 번 1,500원에서 11,200원까지 올라오면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건설입니다. 제가 건설 섹터 좋다는 얘기를 무지하게 말씀 많이 드렸죠. 부동산이 지금 완전히 눌려있다. 부동산 정책들이 다음 정부가 되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때 사면 비싸다. 지금 쌀 때 사라. 살 거 없으면 제발 건설 사라고 얘기했는데 건설주 사라고 노래를 부르는 방송은 경제TV 통틀어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경제TV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 수십 명, 한 100여 명, 몇백 명, 한 200명 가까이 출연자가 될걸요. 방송에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수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건설주는 저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저평가될 때 이야기 드렸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 하실 분 하시면 되겠고 개별 종목으로는 제가 건설주에서 여러분 뭐 말씀드렸습니까? GS건설 이야기 드렸고요. 대우건설 이야기했고요. 현대건설 얘기했고요. 삼성물산과 삼성 E&A 얘기했는데 몽땅 싹 다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식은 언제 산다고요? 쌀 때 사는 겁니다.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들 절반쯤 차익 실현하고 조정이 나올 거냐 더 갈 거냐 지켜보는 구간이지 신규 매수 자리는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쌀 때 사자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해요. 내 거 물려서 살 돈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주식을 살 때는 좀 물어보고 삽시다. 아니면 공부하고 삽시다. 아니면 조정 나올 때 쌀 때 삽시다. 그리고 비쌀 때 올라가면 아 내가 놓쳤다 그러면 추격하지 맙시다. 오케이? 우리가 그것만 지키시면 되겠고 올해 여름쯤까지는 여름에서 가을 사이까지는 상승장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니 혹시라도 물렸던 종목들 있으신 분들은 여름 안에 올라오지 못하면 버리셔야 돼요. 오케이? 여름에서 가을까지가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안에 못 올라오는 종목이라면 정말 잘못 산 거기 때문에 그 종목은 버릴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순환매 잡아드린 종목들 위주로만 거래하셔도 충분하게 이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식 전체 섹터를 한번 훑어보는 걸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선물 옵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시장의 양방향에 대응할 수 있는 선물 옵션 매매법. 지금 오늘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작해 주시죠. 자, 우리가 주식은 올라가야 수익이고 떨어지면 손해가 나는 상품입니다. 이걸 단방향 상품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올라가는 방향 말고 하락하는 방향도 있거든요. 근데 주식은 하락 방향으로 내려가게 되면 손해가 나죠. 근데 선물 옵션은요. 올라가는 방향으로 내가 수익을 내는 거 말고도 하락하면 하락 방향에 배팅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양방향 상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게 선물 주문창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 주식처럼 나 여기서 매수할게. 상방 잡으면 되겠다. 나 10개만 살게 라고 이렇게 여기다 10개를 제가 주문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10개 딱 주문을 넣으면 돼요. 올라가죠. 여기다 내가 오케이 팔고 나갈게 차익 실현 이렇게 하면 돼요. 주식하고 똑같아요. 장점은 뭐냐면 내가 굳이 올라갈 만한 종목을 우리가 코스닥 그다음에 코스닥 요 양상품 양시장의 종목을 다 하면 한 2,500개 되거든요. ETF까지 치면 3,300개, 3,500개 정도 돼요. 3,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올라갈 걸 찾기가 쉽지 않은데 선물은요. 내가 종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코스피 지수 선물밖에 없어요. 종목 하나예요. 정식 이름은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거든요. 지수 선물 종목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 내가 매수해서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 내면 되는 거고, 반대로 내가 장이 떨어지면 매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나는 오케이 내려갈 거니까 여기다 나 하방 진입은 매도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진입해가지고 떨어지면은 난 여기다 팔고 나갈게만 하면 돼요. 그러니 야, 주문창 하나 가지고 상방 진입도 할 수 있고 하방 진입도 할 수 있구나. 매력적이다. 요게 여러분 선물 옵션의 개념을 좀 잡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옵션은 어떤 거냐면 선물 옵션이라고 부르잖아요. 선물이라는 종목이 있고 옵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선물과 옵션은 둘 다 뭐에 배팅하는 거냐면 지수가 올라갈 거에 배팅할 거야, 내려갈 거에 배팅할 거야. 방향에 배팅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 나는 걸 콜옵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면 콜옵션이 올라가요. 반대로 지수가 떨어질 때 수익 나는 걸 풋옵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요. 그러면 반대로 지수가 만약에 콜옵션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누가 올라가냐면 풋옵션이 가요. 그리고 얘가 더 이상 콜옵션이 떨어지지 않을 때 풋옵션은 고점 신호가 떠요. 그럼 얘가 무너질 때 반대로 누가 올라간다? 콜옵션이 올라간다. 그러니 내가 콜옵션, 풋옵션 중에 둘 중에 어떤 놈이 기준을 지켰느냐를 가지고 방향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선물 옵션을 볼 때 저는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옵션의 가격을 가지고 시장의 방향을 본다라는 개념으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수가 빠질 때 내 주식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대부분 지수가 빠지면 내 종목 빠지거든요. 근데 선물 옵션 시장은요, 이렇게 움직여요. 11월 29일 날을 보시게 되면 장 출발과 동시에 갭 상승했다가 하루 종일 왕창 빠집니다. 별로 안 빠진 것 같잖아요. 선물 지수가 저렇게 투매가 나올 때 나는 주식은 손해날 수 있지만 선물하는 사람은 선물 매도 진입, 하방 진입으로 이익을 볼 수 있고요. 그럼 얘가 왜 하방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콜옵션이 기준점 3.26이 무너져요. 얘가 무너지면 누가 올라간다고? 반대 방향이야. 풋옵션이 가는데 풋옵션이 몇 배 갔냐면 이날 당일날 50배 갔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5000%. 우리가 주식은 하루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상한가가 30%거든요. 그런데 장이 빠질 때 옵션이 100%, 200%도 아니고 1000%도 아니고 5000%씩 가는 장을 폭락장에서 만난다고 한다면 내 주식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복구되거든요. 예를 들어 보죠. 내가 1억이 있어요. 근데 내가 1억인데 반토막 나서 내 계좌는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근데 5천 남은 사람이 야, 저거 내가 나머지 다시 만회하려고 들면 몇 배 올라야 됩니까? 2배 올라야 돼요. 따블이 나야 1억 원 본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5천만 원을 다 갖다 풀베팅하기에는 쫄리지 않을까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때 난 뭐합니까? 선물 옵션을 배운 사람은 뭐 하면 되냐면 내가 5천만 원 중에서 내가 그래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은 내 남은 자금의 10% 20%니까 이건 배팅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풋옵션 잡았더니 10배, 얘가 50배 났는데 50배 저점에서 고점이 50배니까 못 버텨도 괜찮아. 5배만 벌어도 얼마예요? 500만 원 배팅하면 5, 25, 2,500이네요. 그럼 내가 손해본 금액의 절반을 복구하는데요. 내가 1000만 원 배팅해서 5배 버텼으면 얼마인가요? 5천입니다. 그럼 내 마이너스 다 복구합니다. 내 4천만 원 원금 유지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복구됩니다. 그렇다면 선물 옵션이 왜 좋으냐면 적은 돈을 가지고 수익률이 높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하락장에 선물 옵션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락장에 별다른 대안 없거든. 선물 옵션 할 줄 모르면 끽해봐야 인버스인데 인버스 가지고 복구 안 됩니다. 수익률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3배, 4배, 5배짜리 슛을 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물 옵션을 하시는 건 이제부터 필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왜? 지금부터 여름까지 상승장이겠지만 중간에 뭐 출렁임도 있고 하락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반기에 가서 가을 이후를 바라봤을 때 내년까지는 시장이 아주 시원하게 빠지는 소위 말하는 폭락장을 만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승장에서 내가 돈을 벌면서 선물 옵션 배워서 준비해 놓으면 하락장을 내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보실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 아침부터 시작해서 11월 11일 날입니다. 열심히 빠지네요. 우리가 보는 건 뭐밖에 없다. 콜옵션 기준점 3.5 무너졌다. 그러니까 뭐해? 나는 반대 방향 풋 사면 돼. 뭐가 무너졌냐? 콜이 무너졌어? 풋 사. 그랬더니 풋으로 얼마 갔냐면 10배 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장이 잘못됐다 해도 10배 갈 때 2, 300%만 먹고 빠져도 괜찮잖아요. 내가 조금 약간 짬밥이 차면 경험이 쌓이면 난 뭐 하면 됩니까? 비중을 좀 늘리면 돼요. 배팅 금액을. 그러면 내가 수익률이 적어도 나가 300%, 500% 못 견디고 30%, 50% 벌어도 비중이 늘리면 내가 배팅 수량이 많다면 돈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 처음에는 적게 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늘려가세요. 선물 옵션 재밌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상승장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지수가 오를 때 지금 같은 상승장은 주식만 좋고 선물 옵션 별로냐? 아니요. 보시죠. 1월 3일입니다. 전날보다 개파락해요. 개파락하면 장이 불안하잖아. 야,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반등을 하는데 반등이 아니라 분노의 상승을 합니다. 근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15분 만에 들어 올리는 저 종목을 내가 종목을 골라서 저만큼 오르는 걸 찾기가 어렵거든요. 이때 어땠냐면 시가저가에서 급등을 했는데 콜옵션이 몇 배 갔는지 아세요? 자, 2150%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주식 백날에도 더블 먹기도 1년에 더블 먹는 종목 한 종목 찾기 어려워. 제가 작년에 대박이 난 종목이 하나 있는데 고려아연이에요. 300% 났어요. 45만 원대 사가지고 150만 원에 팔았더니 250 갔습니다. 고점에 못 팔았습니다. 거기 팔고 나서 난 만족한다. 더는 못 건드리겠다라고 안 샀거든요. 자, 그런 종목이 1년에 저 한 종목이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풋옵션이 무너지니까 나는 콜옵션으로 수익을 냈다. 자, 한 번 더 보시죠. 그러면 또 다른 상승은 어때요? 아침에 횡보합니다. 이럴 때 있죠. 1시간 내내 횡보하다가 갑자기 급등해요. 얘는 우리가 뭐 보는 거냐면 자, 풋옵션이 6.85 기준이 무너졌다. 얘가 무너지니까 나 뭐 산다? 콜옵션 선물 매수 상방 베팅한다. 그랬더니 얼마 갔다? 500%. 자, 많은 돈을 필요 없어요. 선물 옵션은 기초 증거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 있어야 거래가 되긴 하지만 나는 1,000만 원 다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2, 3개월만 한번 훈련해 보실래요? 되게 재밌게 할 수 있고 내가 익혀가면서 아주 매력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물 옵션은요. 주식은 올라갈 때만 수익 납니다. 그럼 선물 옵션은 내려갈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방 베팅할 거야? 하방 베팅할 거야? 1,000개 올려! 1,000개 올리지 말고 100개 올려! 100개 내리지 말고 이거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기준점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물 옵션 좀 더 관심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관리 오늘 상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한번 이번 주 진행해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동성을 기회 삼아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앞서서 여름에서 가을 사이 고점 나오기 전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해 주신 만큼 하락장에서도 든든한 선물 옵션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량주 저가 매수 타점 잡는 방법 알아보고 왔고요. 또 눈여겨봐야 할 종목으로는 DB하이텍, CJ대한통운 등 짚어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을 활용한 선물 옵션 투자 방법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